자, 오늘은 송나라를 쭉 한번 마무리를 다 해볼게요. 그 시험 범위 공지했고 살펴보시고 갈 길이 멀어서 좀 빨리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해 둬야 할 것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송나라의 정치가 되겠죠. 송나라의 정치에서는 봐둬야 될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첫 번째 송나라의 태조죠. 태조의 이름은 조광윤 아저씨. 자, 이 송태조 조광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송태조 조광윤 하면은 또 기억해 둬야 될 게 첫 번째 문치주의여서 문관을 우대했다. 그리고 황제의 권한을 이제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황제의 간단하게 권한을 강화시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치주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문관을 우대했다는 것도 있지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황제의 권한과 관련해서 절도사가 권한이 줄어들면 황제의 권한도 늘어나겠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연결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제가 자기 측근 부하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시라고 하는 과거에서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최종 단계 시험을 시행합니다. 근데 그 과거 주로 문관 아닙니까? 그래서 문치주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가 들어가니까 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시를 실시하면서 문관을 우대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부각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군인들의 대우가 나쁘니까 군인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국방력이 약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문관을 많이 뽑아서요, 관리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정이 문제점이 발생했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이 왕안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안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왕안석이라는 인물은 신종 황제 때의 인물입니다. 이 왕안석의 목표 기억해야 될 거, 왕안석의 개혁을 했는데 개혁안의 목표는 뭐냐면은 부국 강병에 있더라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부국 강병 막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구법당과 신법당에서 왕안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법당, 다음에 왕안석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구법당이라고 부릅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자, 그럼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는데 그럼 부강병을 위한 이 왕안석의 개혁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개혁안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 강병을 위한 책에서는 보가법과 보마법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국에 관련된 것은 뭐 청묘법이라든지 모역법이라든지 기역법, 그 다음에 뭐 균수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국강병 책과 관련된 이러한 애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가, 지지를 받은 측에 대해서 보면은 주로 농민과 소상공인 있죠.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애들, 반대했던 사람들, 지주와 대상인, 잘 사는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봤고, 하나 더 보면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쭉 따서, 그, 송나라가 대외 관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라를 한번 망해먹어요. 망해먹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차립니다. 중국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서진과 동진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 우리가 이제 정강해변이라고 불러요. 정강해변. 정강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도도 뺏기고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강의 변은 복잡한데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송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송나라를 우리가 북송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도망가서 남쪽에 새로 만들어서 그 송을 남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자, 해서 북송 멸망된 사건이 있더라. 정강의 변이다. 이게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망한 거냐면은 금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사건이 있고요. 자, 쭉 나가다가 참고로 이건 12세기입니다. 12세기 참고로 쭉 나가다가 13세기가 되면 1279년이에요. 남송이 멸망합니다. 남송이 멸망합니다. 이때 멸망시킨 나라는 이제 몽골 애들이에요. 몽골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때 멸망시킨 몽골의 칸 쿠빌라이 쿠빌라이 때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송나라 경제를 보죠. 경제는 이때 송나라 시대 때 경제는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강남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화북 지역의 경제력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강남만 갖고 중원 전체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경제가 아주 많이 발전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패해서 주변 국가한테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치면서도 송나라가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남의 경제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이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를 쭉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농업 발전이에요. 농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이 농업 발전의 모습에서 또 살펴볼 만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참파벼의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잘 자라는 품종 정도라고 기억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법, 이양법 같은 게 점차 확산되고 뭐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강남 지역에 곡창지대로 변모한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창장강 하류 지역이에요. 창장강 하류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참파벼보다는 사실은 요 창장강 하류가 아주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가 되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상류 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옮겨질 겁니다. 자, 그걸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쌀이 많이 생산됐다는 것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땅을 많이 살려고 하겠죠. 땅은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지 않고 한정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를 부자들이 계속 산다는 것은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이 팔았겠죠. 그래서 부자는 점점 땅을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토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수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와 그 다음에 다수의 땅을 상실한 농민으로 토지의 소유 구조가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땅을 많이 사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지주라고 부를 거고 지주. 그다음에 이 지주에게 땅을 이제 빌리는 거죠. 땅을 빌려서 그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전호라고 합니다. 전호.
그래서 토지를 매개로 하는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확산되는데 이것을 지주전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자영농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자, 당나라 생각해 보세요. 당나라 땅을 지급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용조를 받잖아요. 그쵸? 이런 자기의 토지를 갖고 있었던 농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지주에게 지대를 납부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옛날보다 점점 많이 확대되는 시대. 자, 이게 또 송나라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식량이 여유롭게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식량 생산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 그러니까 다른 산업도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수공업과 상업도 많이 발전하는데 이 수공업 발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게 이제 석탄의 사용. 그래서 석탄의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석탄의 사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열 에너지잖아요. 자, 뭐든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편익을 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역시 여기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던 석탄을 이미 중국에서는 이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교류를 통해서 사고 팔았을 테니까 그 교환의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 매개체가 바로 이제 동전이겠죠. 그래서 동전과 같은 화폐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동전이 점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동전보다 보다 더 편리한 교환의 수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지폐예요. 지폐. 종이돈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이돈이면 거의 뭐 신용화폐인 거죠, 이거는. 자, 이때 사용된 지폐를 우리가 교자, 그 다음에 회자라고 부릅니다. 자, 교자나 또는 회자와 같은 자, 종이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물건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송나라의 위치를 보면은, 자, 송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국이 있죠. 주변국. 살기가 안 좋은 나라, 이 나라 위쪽에. 자, 서쪽으로 가면은 서하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금나라 뭐 이렇게 있고, 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려도 금나라 밑에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들하고 다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송나라고 싸워야 되니까 교육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긴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 바다가 있겠죠. 그쵸? 바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바다를 통한 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걸 다 농업에다 썼네요. 자, 판서를 좀 바꿨어요. 쓰다 보니까 이걸 다 석탄하고 동전 이걸 다 농업 발전에다가 붙여가지고 좀 밑에다가 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여기를 뭐 수공업과 그다음에 상업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본다면은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런 관청 이런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해상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시박사예요. 시박사 당나라 때도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명나라 때까지 계속 똑같은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경제 파트에서는 이 정도 확인하에 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사회 파트가 되겠죠. 사회 파트에서는 항상 얘기되는 게 해당 시기의 지배층이 누구냐, 해당 시기의 지배층이 누구냐, 이게 항상 언급됩니다. 그럼 송나라 때의 지배층이 뭡니까? 송나라 때의 지배층이 뭡니까? 사대부. 외워야 됩니다. 자, 당나라 때의 지배층이 뭐예요? 귀족. 귀족은 어떻게 해야 귀족이 됩니까? 타고나야 귀족이 되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귀족은. 자, 그런데 사대부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출신성 뭐 좋아요. 부잣집이고 뭐 오랫동안 뭐 잘난 집안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인 사람들입니다. 관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대부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때 이들이 하는 공부는 성리학입니다.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대부를 학자적 관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 사대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시험이겠죠. 과거 시험. 이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나라의 귀족이 타고나는 거라면은 송나라의 사대부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좀 달라진 지배층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송나라 과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전시다, 전시. 황제가 직접 시험 보는 전시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송나라 문화입니다. 문화. 송나라 문화. 자, 송나라 문화에서는 봐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봐둬야 될 것은 유학이에요. 송나라의 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학,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 때 나타난 제자백가로서의 유학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어떤 결정적 변곡점 중에 하나가 이 송나라 때입니다. 자, 송나라 때 유학은요, 우리가 그냥 유학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리학 이렇게 부릅니다. 성리학. 그럼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예, 주희라는 사람이 주희라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희를 주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 성리학, 우리가 아는 유학은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자는 어느 송나라 때인데 송나라 어느 시기냐? 남송 때 시기 남송. 남송은 송나라가 한번 망하고 난 시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매우 약하고 우리가 문하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그 오랑캐한테 두들겨 맞은 시점, 자존심이 많이 꺾인 시점이죠. 자, 자존심이 많이 꺾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중화, 우리가 문화의 국가고 나머지 애들은 오랑캐야 뭐 이런 그 자기 자의식을 강조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게 이제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을 따로 한번 살펴봅시다. 성리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화이론을 강조해요. 화이론, 화, 중화, 이, 오랑캐, 오랑캐와 중화로 세 개를 나눠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화는 자기 남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오랑캐, 뭐 이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대의명분을 강조해요. 명분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분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큰 의의를 따라서 명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조금 더 배우면요, 성리학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리학의 공부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거경공리. 가만히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물치지. 물건을 계속 보면 치지, 알매 깨닫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멍하니 생각하면은 뭔가 이해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방법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성리학 하나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봐둬야 될 게, 뭐, 여기가 지금 세계사 역사니까 역사와 관련된 거 하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당 시기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광 어디서 들어봤어요? 왕한석에 대항했었던 구법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어떤 책이냐면요. 편년체 서술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년체가 뭔가요?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쓰는 책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쓰는 책. 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역사책 하나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를 해 두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이때 기술, 과학 기술의 발전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언급될 만한 것은 뭐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크게 그 해양 넓은 대양으로 항해하는 것을 도우면서 해상 무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때 뭐 화약과 관련된 기술도 더 많이 발전했고 서양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활판 인쇄와 관련된 기술도 크게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올 게 서민문화예요. 이때 전반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동네들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서 돈이 많으면 먹고 사는 거 말고 다른 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서민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례 뭐 하면은 뭐 연극 같은 게 있어요. 뭐 잡극이라고 하는 연극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시문학 같은 것들도 서민 사이에서 발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언급이 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수도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무역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한 그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 이거 송나라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림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요거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송나라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송나라를 이 주변 나라들 얘네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봐둬야 될 것은 이 요나라예요, 요나라. 자, 요나라와 송나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나라를 보죠. 자, 요나라는요. 자, 요나라는 916년에 건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유라복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세기에 건국됐고요. 한 12세기까지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와 송나라에서 꼭 기억해둬야 될 땅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송나라와 요나라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 땅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외웁니다. 외우세요. 연운 16주. 자, 이 연운 16주를 요나라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 연운 16주가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위치였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나라와 송나라가 갈등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판 붙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무지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때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전연의 맹. 자, 연운 16주와 전연의 맹은 외웁니다.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때 전연의 맹을 체결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형제 관계가 됩니다. 형은 송나라고 동생이 요나라긴 하지만 형인 송나라가 동생인 요나라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대신에 평화를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럼 돈이 많이 빠지겠죠. 나중에 국가 재정이 어렵겠죠. 자, 왕한석이 개혁을 해야겠죠. 전쟁에서 왜 졌겠어요? 문치주의 했으니까 졌겠죠. 뭐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 나라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요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은 이 나라들은 고유의 유목민족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고유의 유목민족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유 문자 씁니다. 고유 문자 쓰고 유목민족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경민 지역의 땅을 빼앗아도 해당 지역 사람들은 그냥 농경민처럼 살게 두고 자기들은 유목민처럼 살려고 하는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북위의 효 문제는 적극적으로 농경민화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명관제, 그 다음에 북명관제가 있어요. 남명관과 북명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명관은 농경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체제고, 북명관은 전통적인 유목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체제다. 남명관, 북명관제도 매우 많이 시험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하고 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 불교 엄청 좋아합니다. 불교를 신봉한다. 자, 요런 거. 야, 요거는 다른 나라 다 공통이에요. 다른 나라 다 공통이니까 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한테 망하냐면은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1125년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요 형제관계, 요거와 함께 기억해둬야 될 게, 송나라가 뭘 바쳤어? 세패를 바쳤어. 세패. 돈을 주고 평화를 산 거야. 자,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시죠. 자, 이 나라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서하라는 나라를 살펴볼게요. 자, 서하. 여기 있죠. 요 서하. 이 서하는 이쪽에 쓸게요. 이 서하는 탕구투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만든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동쪽과 서쪽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아갔었던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똑같이 고유문자 씁니다. 고유문자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불교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네 송나라로부터 세패 받습니다. 세패 받고요. 그리고 얘네도 뭐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중국으로부터 세패를 받았던 나라. 자, 얘네들은 누구한테 망하냐면요. 몽골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요. 얘네는 몽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언제 망했는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몽골한테 망했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급되는 나라는 여기 있는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자, 금나라는 살펴보죠. 자, 금나라는요,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1115년에 만들었습니다. 1115년에 만들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송나라와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의 화북 지역을 뺏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정강의 변 기억을 꼭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세기. 그래서 이때 1126년이네요. 연도만 바꿀게요. 1126년부터 7년까지 정강해변. 그래서 중국의 북송을 멸망시켰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금나라.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 송나라의 관계가. 그래서 송나라가 이 금나라한테 신하가 되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화북 전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겠죠. 자, 얘네들 똑같아요. 얘네도 똑같이 고유문자 씁니다. 고유문자 쓰고요. 그 다음에 불교 좋아합니다.
불교 좋아하고 얘네도 남명관 북명관제처럼 자기들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맹암모국제라는 것을 해요. 맹암모국제. 이 맹암모국제는 유목민족인 스스로를 지배하기 위한 체제고, 그 다음에 농경민족인 새롭게 지배한 이 한족들은요, 주현제, 원래 하던 이 주현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농경민족들은.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제 망하냐면은 몽골한테 역시 망합니다. 13세기에. 자, 이렇게 세 나라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송나라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전연의 맹, 정강의 변, 이렇게, 그 다음에 연은 16주, 그리고 북송멸망,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나라의 남명관제, 북명관제, 금나라의 맹암모국제, 이거 다 뭐냐? 본인의 유목민족으로서 전통을 지키려고 했었던 지배체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각각 분리해서 지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원적 지배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송나라에 대해서 정치부터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에서 언급되는 세 개의 나라들,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후에 송나라를 마지막으로 물리친 나라인 남송까지요. 예, 몽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